이제는 사과는 됐고 니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돈 벌어라. 시기는 2년 줄 테니까 그 뒤에는 나가서 살아. 그때까지만 내가 이 집 빌려줬다고 생각해. 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2번 다시 자식이랑 돈 가지고 신랑이 버리기 싫어. 아주 끔찍하고 진저리가 난다. 니들은 니들 삶을 살아. 이 말에 며느리는 완전히 얼빠진 얼굴로 할머니를 쳐다봤고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결말이었는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더 이상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손주 잘 키우고 집도 니들 힘으로 찾아봐.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손 까딱 안 할 거다. 할머니는 굳게 결심한 듯 말을 마쳤습니다. 그간 오냐오냐 해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배신한 건 며느리였고 더 나아가 모든 원인은 아들이라고 보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고 결혼해놓고 축의금부터 신혼집까지 아들과 며느리는 은근하게 할머니에게 압박을 주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에 손주 돌잔치에 이후에 이사를 거치면서 할머니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큰맘 먹고 5억 가까이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아들과 며느리가 우습게 봤는지 멋대로 명의를 자기네 이름으로 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참고 있었던 할머니는 이제 뭔가가 잘못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버릇을 고쳐놓기 위함이 아니라 아예 거리를 두기 위해 크게 손을 썼습니다. 웬만한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기 힘든 절차이지만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에게 완전히 정을 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이들에게 배신당하게 된 건 할머니가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꿍꿍이가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래 할머니의 아들은 회사원이고 며느리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개로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직업에 맞게 아주 경제적으로 꼼꼼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신중하고 돈 관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결혼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식 예산을 이렇게 짜봤어요. 여기서 드레스 비용은 이 정도, 웨딩홀 대여비는 이 정도, 신혼여행 경비는 이렇게 나오네요. 며느리는 세세하게 예산을 짜면서 할머니가 보기에도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꼼꼼한 계산과 계획적인 태도에 신뢰를 느꼈고 이 아가씨라면 야무지게 가정을 꾸려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며느리의 이런 꼼꼼한 부분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혼집을 알아볼 때 며느리와 아들은 처음에 소박하게 시작하겠다며 할머니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반반씩 결혼 비용을 나누고 작은 집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 내가 더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니? 네, 저희들끼리 이미 충분히 얘기해놨어요. 대출도 받을 예정이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 괜히 애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는 예단 부분을 돌려 거절했습니다. 그래, 요즘 그렇게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을 텐데 너희들 정말 대견하다. 나한테 예단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 애초에 나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너희들도 집 구하면서 힘들 텐데 그쪽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 어머,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표현은 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다. 나는 신경 쓰지 마라. 너들끼리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훈훈하게 분위기가 마무리되었고 할머니는 본인도 이제 외동 아들 하나 장가 보내는 거라 여러모로 손님들을 부르고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다시 할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소 예상 밖의 이야기를 며느리가 털어놓았고 할머니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한테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작은 집도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저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며느리는 살짝 한숨을 쉬며 얘기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건지 뚜렷하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다시 할머니와 눈을 맞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식 축의금을 친정에서도 받기로 했는데
어머님도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작은 15평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금액이 택도 없이 뛰네요. 어떻게든 돈들을 다 끌어와서 집 마련하는데 보태려고요. 뭐? 축의금을 너희한테 보태라고.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반반 결혼을 하겠다던 이야기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에게도 도와달라고 말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예단도 다 거절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고 본인들 능력이 안 된다며 대뜸 축의금 이야기를 꺼내니 할머니는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건 조금 어렵겠구나. 나도 여기 우리 쪽 손님들도 있고 준비할 게 많아. 그래도 너희가 많이 힘들다니 반은 도와주마. 그리고 집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애초에 나랑 같이 집을 알아봐도 되는 것이었잖아. 내가 대출을 받아주거나 얻어다 줬어도 됐을 텐데.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일순간 바뀌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어머니의 집에 저희가 신세를 지는 건데. 될 수 있는 한 저희 능력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이외에 따로 저희는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답하는 말 속엔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역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 능력으로 해보고 싶고 할머니 돈에 신세를 지는 건 싫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 명의로 집을 얻어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는 것 같아서 할머니는 그냥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결혼식 축의금은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왔고 할머니는 그중 3천만 원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크게 기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작은 전세 아파트를 얻었고 대출이 무척 많다고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흘러 아들 부부는 임신을 했고 귀여운 손주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손주의 돌잔치가 다가오자 며느리가 다시 할머니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우리 아기 돌잔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 지방에 계신 친척분들도 다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부탁드려도 괜찮죠? 돌잔치? 요즘도 돌잔치를 그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냐? 작게들 하고 끝내던지 다들 부담스러워서 안 가려고들 할 텐데. 왜요, 어머니? 요즘도 많이들 해요. 애기 건강하게 잘 살라고 친척 지인들 다 불러다가 하는걸요. 저도 친정 쪽에서 많이 부르려고 하지만 이쪽은 다들 결혼해서 안 올 것 같고요. 어머니 쪽은 첫 손주이니 그래도 좀 오시지 않을까요? 그래, 뭐 그거야 내가 연락을 돌려보마. 근데 다들 멀리 살아서 어디서 할 예정이냐? 그건 제가 다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럼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런 연락이 크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임신하고 애를 낳을 때까지도 딱히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제가 바빠서 어머님, 자주 연락 못 드려요. 죄송해요. 몸도 너무 힘들고 입덧도 심하고 움직이기 쉽지 않네요. 할머니도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고생하니 이해하려 했지만 손주가 태어난 이후에도 며느리는 애가 몸이 약하고 낯을 가려서 외출이 어렵다며 시댁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잔치를 하겠다면서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연락을 해대니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그저 손주 돌잔치를 잘 해주려는 마음에 일단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며느리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자 속으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주 돌잔치니 당연히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가 지방에 있는 친척들까지 모두 초청해 오라고 하니 할머니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전주며 지방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오려면 버스 대절까지 해야 해. 이건 나도 큰 부담이 된다. 어머, 그렇구나. 근데 저희도 먼 곳에서 몇 분 와주신대요.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정말 잘 준비할 거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조금만 힘써주시면 안 될까요? 딱 한 번뿐인 돌잔치잖아요, 어머니. 결국 할머니는 손주 돌잔치를 위해 지방 친척들을 위해 버스 대절을 하고 몇몇은 자신의 집에서 묵게 하는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할머니의 도움을 당연한 듯이 여겼고 마치 아랫사람을 부리듯 준비가 잘 되었냐며 체크를 하기 바빴습니다. 드디어 손주의 돌잔치 당일 할머니는 바쁘게 오가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손주의 첫돌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도 할머니에게 다가와 직접 축의금을 전달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손주 돌잔치 정말 축하드려요. 이 돈으로 손주한테 좋은 옷 사주세요.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 좋은 선물을 살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기쁜 마음으로 그 축의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잔치는 성황리에 끝났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오늘 받은 축의금들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다가오더니 한쪽에 자기 핸드백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고 할머니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받아두신 축의금은 제가 잘 정리할게요. 이쪽에 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잠깐 눈을 깜빡이며 생각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혹시 이거 나더러 달라는 거야? 예, 이건 나한테 온 축의금이야. 손주한테 좋은 옷도 사주고 뭐도 하라고 지방에서 온 친척들과 내 손님들이 나에게 준 거라고. 왜 그걸 네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쾌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이 돈은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고 손주를 위해 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며느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당황스럽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 아이 앞으로 온 축하금이니 부모인 제가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걸로 애한테 쓰는 게 맞고요. 제가 다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태도는 확고했고 할머니는 그 순간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화가 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너는 네가 말하면서 이상한 거 모르겠니? 너한테 축하하며 준 돈이 아니고 내 손님이 나더러 손주 챙기라고 준 돈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니? 너한테 맡길 생각 없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거부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간단한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애 앞으로 잔치를 저희가 열었고 애한테 주라고 준 돈들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받아서 관리하겠다는 게 그걸 왜 어머니가 챙기시는데요? 할머니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똑같은 대화만 해야 되는 거냐? 잔치를 연다고 네가 나더러 손님 불러달라며 나는 손주 챙기려고 돈 받은 것도 있고 애 잔치 축하해준다고 멀리서 온 식구들 버스도 대절하고 지금 몇몇은 우리 집에 가 있다. 그들 밥 챙기고 하는 건 어떻게 하고? 할머니는 버스 대절 비용부터 시작해서 지방에서 온 식구들 삼시세끼 밥과 교통비까지 따져보면 거의 2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자기가 손님을 초대하면서 비용을 대겠다는 말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전부 할머니가 부담하게 하고 축의금만 딱 떼어서 자기가 챙기려고 하니 이 부분이 괘씸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사이 아들이 나타났고 손주가 울면서 보채자 며느리는 곧바로 사라졌지만 할머니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지방에서 올라온 친정 식구들에게 말을 했더니 어른들끼리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특히 언니와 형부의 의견이 무척 달랐습니다. 아이고, 그건 네가 융통성이 없다. 네가 그냥 먼저 축의금을 다 주고 그 뒤에 며느리 반응을 보지 그랬어? 그거 받고 나서 며느리가 어머니 고생하셨다고 손님들 부르신 비용은 따로 드리겠다면서 줬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때 형부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아니지, 이건 처제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한테 손님 불러달라고 할 때 버스 비용이나 손님들 모시는 비용들은 얼마나 드시겠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다, 감사하다 소리를 했어야지. 그런 말도 안 하고 손님 불러드리는 비용은 그냥 꽁이야? 그걸 무시하고 축의금만 챙기려고 하는 거냐고. 할머니는 이 사이에서 무척 혼란스러웠고 갈수록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사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 의견을 들어보니 본인이 너무 딱 잘라서 대했나 싶었지만 너무 갑작스레 들이닥쳐서 축의금부터 전부 달라고 한 며느리의 모습은 할머니를 무척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싸늘하게 돌아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제 됐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휙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도 이후로 할머니가 몇 번 연락을 해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지 통화도 자주 하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봐도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고 거리를 두려는 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축의금 사건 이후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돌잔치 이후 할머니와의 연락을 피했고 명절에도 형식적으로만 인사하며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날따라 손주도 너무 보채는 모습이 보여 걱정이 되었는데 며느리는 할머니 쪽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요즘 애나 저희나 너무 스트레스라서요. 요즘 집이 너무 좁아서 애를 키우기 힘들어요. 애가 밤에 울면 옆집에서 계속 항의가 들어와요. 아파트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소음도 심하고. 솔직히 애도 힘들겠죠.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가 할머니를 탓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모든 말이 마치 할머니 탓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집을 더 넓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니들이 힘들긴 하겠구나.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갈등을 느끼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는 자꾸 은근슬쩍 할머니에게 집 문제를 언급했고 할머니는 그때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표정이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고 뭔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표정이 왜 그러니? 할머니는 아들의 기색을 살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이사 좀 가려고. 집이 좁아서 아기도 답답해하고 이 사람도 많이 힘들어해. 그래서 좀 더 큰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 들어 며느리와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돌잔치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도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아들이 살 집이라면 손주 보는 것도 편할 것 같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냐?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은 약간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 맞춘 돈은 1억 5천 정도 있어. 근데 집을 구하려면 더 필요해서 대출도 받고 해서 4억 5천만 원 정도가 맞춰지면 좋을 것 같아. 할머니는 놀란 듯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 그럼 내가 그 돈을 다 보태줘야 한다는 거냐? 아들의 말에 부담이 느껴졌으나 할머니 역시 이 말을 하는 와중에 마냥 이걸 외면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도 컸고 신혼집 구할 때부터 집과 관련된 분쟁이나 경제적인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어찌어찌 할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들 일부를 처리해서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무리한 금액이고 할머니에게 아주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물끄러미 보던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래도 아기도 있고 좀 더 넓은 집이 필요해. 아기랑 있으려면 최소한 20평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살 집이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대출까지 껴가며 4억 5천만 원을 다 구해야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손주도 있고 너희도 편히 살려면 어쩔 수 없겠구나.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엄마. 이사 가면 아기도 좀 더 잘 지내고 우리도 더 편해질 거야. 내가 돈을 보태줘서 너희가 편히 살 수 있다면 그게 좋겠지. 그래도 말이다. 너희도 앞으로는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아야 해.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살게. 정말 고마워. 그렇게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는 20평짜리 전세 아파트를 위해 4억 5천만 원을 보태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주가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자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다시 이런 부탁을 해올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손주가 편히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결심하에 아들에게 큰 돈을 보태줬고 덕분에 집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따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계약서를 썼다던 날 내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돈을 5억 가까이 보태줬는데도 저런 반응이라니 할머니는 점점 괘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는 일단 계약서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집 계약서 좀 갖고 와봐라. 이것부터 체크를 해야지. 당시 할머니가 같이 가려고 했지만 아들 부부가 기존 집을 정리하면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꽤 복잡한 상황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할머니가 대신 손주를 잠깐 봐줬고 아들 며느리가 어련히 알아서 처리를 할 것이라 믿고 맡겼습니다. 헌데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별로 걱정하실 거 없어요. 다 잘 처리했으니까. 굳이 계약서를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 큰 돈이 오간 계약인데 뭔가 마음이 놓여야지. 계약서 가져와서 보여줘라. 그런데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돈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집을 잘 마련했어요. 이처럼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제야 감사 인사를 하는지 할머니는 조금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자 이후로 곧장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했습니다. 생전 선물 같은 건 잘하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아주 화려한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는 길에 과일 좀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이런 모습이 썩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웬 선물이래. 집 해줬다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과일은 고맙다. 근데 그건 됐고 계약서 가져왔니? 아들은 곧바로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계약서 있어요. 할머니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눈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계약서 안에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으니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선이 멈춰버린 할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현재 자신이 집값의 80% 이상을 보태준 상황에서 당연히 자신의 이름이 계약서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상황은 누가 봐도 경악을 금치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거의 다 돈을 내다시피 했는데 계약서에 내 이름이 없고 니들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 이게 뭔데? 설명 좀 해봐라. 아들은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절차상 좀 복잡해서 우리 이름으로 일단 처리했어요.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던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니들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세상에, 이게 굳이 뭘 따져보고 확인해야 될 정도의 일이야? 당연히,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내 이름으로 계약할 거라고 믿고 인감이랑 필요한 서류 다 준비해서 줬어. 이걸 왜 니들 집인 것처럼 계약을 했어?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더듬거렸고 그때 며느리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저기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오해하시잖아.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신혼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세금 혜택도 받고 소득 공제도 있고요. 그걸 받아야 저희가 좀 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한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혜택? 혜택 같은 소리 하네. 그 좋은 혜택을 받겠다고 공동명의로 할 거면 니들 돈으로 했어야지. 니들이 대출을 받아서 하든가? 왜 내가 내준 돈으로 니들 명의로 올리는 거냐? 며느리는 그 말에 당황하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차분했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졌고 눈동자는 흔들리며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할머니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똑바로 말해봐라. 내가 니들이 집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준 거잖아. 대부분 거의 내 손에서 나온 돈으로 집을 샀으면 그건 내 집인 거야. 그렇게 알고 인감이랑 이것저것 받아간 거 아니었냐? 근데 내 이름을 빼고 니들 이름을 올려? 아니, 하다못해 사전에 얘기라도 했어 이걸?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은 불쾌하게 일그러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멀뚱멀뚱 서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막말로 너 말대로 신혼부부 혜택을 받자고 했다고 쳐.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냐? 얘기는커녕 의논한 적도 없다고. 내가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하기 전까지 니들 이름으로 한 걸 나한테 숨기고 있었잖아. 대답해봐. 이건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할머니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니들이 사는 게 좀 나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큰돈을 보탰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내 이름을 빼고 니들 이름만 올린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이게 그냥 계약서 안 보여주고 쉬쉬하면 그냥 넘어갈 일이야. 니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나를 기만하다 못해 뒷방 노인네로 알고 돈만 떼간 거라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너무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내가 불러서 와놓고 뭔 소리야? 너는 시종일관 입만 살아가지고 뭘 나를 지금 구슬리려고 들어? 할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여기서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물어본다. 이 집 내 이름 빼고 니들 이름만 올린 거 네 생각이냐 아니면 제 생각이냐?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우물쭈물하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할머니는 이 상황이 단순히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자신을 무시한 배신이었고 그동안 믿었던 아들로부터 그저 이용만 당한 완벽한 상처 그 자체였습니다. 됐어. 다 말해줄 필요 없어. 그냥 결론만 말하자. 내가 사준 집에 내 이름이 빠질 거면 차라리 그 돈 다시 돌려받고 말지. 니들이 알아서 갚아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서야 분위기 파악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전혀 그렇게 해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강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더욱 굳어졌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희가 돈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계속 어머님께 갚을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달이 얼마씩 나눠서 드리면 되잖아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곧바로 따라갔습니다. 맞아, 엄마. 우리가 조금씩 갚으면 되잖아. 그럼 해결될 거야.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갚는다고? 좋아, 그럼 갚아봐라. 근데 이런 건 쌍방 합의가 돼야지. 니들 멋대로 갚겠다고 말로만 하고 끝낼 일은 아니지. 그럼 여기서 각서를 써봐. 며느리는 그 말에 더욱 짜증을 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각서요? 아니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강하게 나갔습니다. 너 지금 나 비꼬는 거냐? 지금도 계약서 안 봤으면 세상 그런 뒤통수가 없을 뒤통수를 맞을 뻔했는데 각서도 없이 니들을 어떻게 믿어? 네 말하는 모양새를 보니 더 못 참겠다. 다달이 갚는 걸로 할 거면 월 1,000만 원씩 내. 그렇게 45개월 동안 내고 끝내라고.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짜증이 가득 찬 얼굴로 한숨을 팍팍 내쉬며 말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럼 저희가 그냥 집 팔고 나가야겠네요. 할머니는 차분한 듯 보였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싫어? 싫으면 집 물러. 집 팔고 돈 내놔. 그게 싫으면 당장 계약서에서 명예 변경하던지 얼른 정해.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 이 일은 오늘로 끝을 봐야 돼. 아니면 변호사를 부르던지 부동산에 쫓아가서 해결을 볼 거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도 할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할머니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듯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지금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1,000만 원씩은 힘들잖아요. 우선은 좀 현실적인 금액으로 맞춰주시면 저희도 생각은 해볼 테니까요.
며느리는 말을 더듬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받아갈 땐 터무니없이 몇 억씩 달래놓고 갚으라니까 현실적인 금액으로 맞춰달라고? 내가 왜 맞춰줘야 되는데? 난 싫어? 니들도 니들 마음대로 했잖아. 그렇게 싫으면 집 팔고 나가던지.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짜증스럽게 발을 굴러댔고 아들은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닫게 된 건 자신들의 잘못임을 깨달은 듯 보였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집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듯 집에 다시 찾아왔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닌데. 엄마,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다만 내 돈으로 산 집에 내 이름을 넣는 건 당연한 거야. 나는 이걸 확실하게 하고 싶을 뿐이라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며느리 역시 어쩔 줄 몰라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단 더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이제부터는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뭐 대단한 거 요구했냐?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걸 물어봤고 니들은 그 당연한 걸 니들 마음대로 했어. 내가 변호사까지 불러서 일을 크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일을 대형 사고로 키운 건 니들이니까.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집 명의가 할머니 이름으로 바뀌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부부에게 사과를 받았다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돌잔치 축의금 사건과 집계약서 사건이 겹치면서 이제 더 애들 말을 믿었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나름의 애정을 갖고 지켜봤던 아들과 며느리와는 이제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과는 됐고 니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돈 벌어라. 시기는 2년 줄 테니까 그 뒤에는 나가서 살아. 그때까지만 내가 이 집 빌려줬다고 생각해. 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2번 다시 자식이랑 돈 가지고 신랑이 버리기 싫어? 아주 끔찍하고 진저리가 난다. 니들은 니들 삶을 살아? 이 말에 며느리는 완전히 얼빠진 얼굴로 할머니를 쳐다봤고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결말이었는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더 이상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손주 잘 키우고 집도 니들 힘으로 찾아봐.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손 까딱 안 할 거다. 할머니는 굳게 결심한 듯 말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손주를 맡기고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태어났을 때처럼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손주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해왔지만 할머니는 그 사진을 받고 확인하는 것 외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쁘게 잘 자라고 있네. 이처럼 한창 잘 크고 있는 손주 사진을 보며 약간은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모든 걸 아들 부부에게 맡기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손주 소식을 전하며 어떻게든 연락을 이어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손주 사진만 받아볼 뿐 더 이상 다른 일에 개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식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